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고등학교 계시는 분도 중학교 내용 중심으로 지금 연수를 하는데 뭐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이래 고등학교에 이래 성취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설계할 때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레시피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또 생각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오늘 이 연수한다고 4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콘덴서 마이크 가져왔습니다. 내 숨소리까지 들립니다. 맞죠? 숨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나 보네요. 자, 그러면 내가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오. 이 줌박수 들어봤나요? 줌박수. 줌박수는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예요. 돌면서. 이게, 그죠? 돌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줌박수. 그리고 이렇게 이런 표시도 해줘야 돼. 그래야 제가 연수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자, 유튜버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기프티콘, 기프트콘인가? 뭐 하여튼 뭐 3개 준비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따로 주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사투리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사투리 쓰는 이유도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열심히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우리 최고의 정보 교과를 가르쳐야죠. 그죠? 요즘에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그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제 소개는 똑같습니다. 그냥, 정보교사다. 그냥 컴퓨터 교육 전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똑같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다. 조금 더 정보를 어떻게 잘 가르치면 좋을까? 학생들한테 이로운 것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해주면 좋을까? 그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김경규 KKK, KKK. 그리고 두 번째 별명은 서울의 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경찰 별규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8년차 이제 교직 경력인데 뭐 저보다 선배들도 계실 거고 후배님들도 계실 건데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쭉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자신만의 브랜드와 각인화 시켜버리면 아이들하고 라포 형성이 되고 잘 이렇게 교육 관계, 뭐 스승과 제자 관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소개는 간단히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렇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중학교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적용하고 대비하면 좋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 편성이 예전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 것처럼 오른쪽 구성으로 바뀌면서 두 과목이 늘었어요.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에 데이터 과학하고 소프트웨어와 생활이 증가됐어요. 솔직히 다른 교과는 줄었는데 우리 교과는 늘어났다는 걸 보니까 입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반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문 교과에 정보과학이 돼 있었는데 2015는 보통 교과로 갔다라는 게, 야, 그러면 야, 우리 중학교에서 조금 더 수업을 잘해줘야겠네.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해서 더 많이 잘 가르쳐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딱 해보기 시작했어요. 뭐 먼저 분석해야 돼요? 우리 교과 역량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하위 요소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컴퓨팅 사고력이나 디지털 문화 소양이나 인공지능 소양에 이게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우리 학과, 우리 교과죠. 교과군에 포함되는 이 인공지능 소양이 들어갔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면서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추가되었다. 그럼 인공지능은 우리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그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연수 1차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조금 더 듣고 싶어요."라고 설문조사에 남겨 주시면 제가 시간 내어서 연구한 그 결과를 또 추가로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위 요소로 빠지면서 교과 역량 이 3 개가 이제 포함되면서 이 하위 교과 역량이 우리가 총론에서 말하는 상위 역량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내용 구성은 예전에는 보시면 솔직히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그리고 내용 요소 기능으로 요렇게 내용 체계가 요렇게 구축이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인제 우리 성취 기준을 구성할 때는 내용 요소, 내가 가르쳐야 할 지식과 그리고 기능, 기대되는 능력 뭐 이렇게 요런 요 두 개를 합쳐서 성취 기준이 구성이 되었으면 아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3 개의 내용 체계 범주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식과 이해 부분은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핵심 아이디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핵심 아이디어는 그 영역, 그러니까 우리 교과의 큰 대단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해당하는 영역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가르쳐야겠네.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해서 가르칠까라고 했을 때 내용 체계의 범주를 자세히 보면 그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지식과 이해 부분은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 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할까? 배워야 할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정과 기능은 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고나 탐구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치와 태도는 교과 학습에 내면화되는 그런 내용들의 가치를 얻어지는 건데 나는 그냥 이런 교과의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를 영역을 목표로 우리가 가르치면 이게 얻어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범주를 가지고 성취 기준이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분석을 할때 성취 기준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만들어지는지 그 성취 기준을 잘라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수업을 구성할 때 만들어지는지 그걸 많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중학교에 보시면 1 영역의 컴퓨팅 시스템의 기본 요소를 보시면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2 가지 이상의 범주의 내용을 정합시켜서 성취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보십시오. 그죠? 여기 보시면 요 2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그죠? 그래서 분석하실 때 내용 체계하고 그리고 성취 기준을 같이 한번 요렇게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교육과정 분석해서 내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고렇게 쪼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짜집기 한 교재들 위주로 인제 앞으로 인제 선택을 하셔야 할 건데 교과서 고거 위주로 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용이 이렇다라는 걸 이제 파악이 됐다면 야 그럼 도대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뭐가 바뀌었고 영역이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역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를 해야 하는지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디지털 문화 즉 예전에 말하는 정보 문화가 첫 번째로 가르치다가 맨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갔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 맞추는 분에게 제가 쏘겠습니다. 기프티콘. 제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커피 스타벅스는 아니고 녹색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쏘든지 뭐
아이스크림 뭐 B로 시작하는 거 쏘겠습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100만 원짜리를 한 99% 할인 받아서 샀습니다. 지금 편안하게 이제 한다고 그래 했는데요. 중간에 농담인데 왜 이 내용 체계의 구성을 떠나서 영역이 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다섯 가지 영역으로 바뀐 이유는 알겠잖아요. 교과 역량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왜 어, 교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정보 문화가 디지털 문화로 바뀌었지만은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예. 정보가 디지털로 처리되니까 그 왜 마지막 영역으로 바뀌었을까요? 오, 장양금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야, 혹시 교육과정 만드신 분 아닙니까? 너무 잘 맞추시는데? 예,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도 이제 이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솔직히 정보 문화의 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해서 토의 토론하는데 아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컴퓨팅 시스템이나 컴퓨터 과학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 기술들의 변화도 한 개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얘들아 이거 해보자 정보윤리 이거 해보자 한 개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컴퓨터 과학이라는 이론과 뭐 시스템 원리 이런 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다 한번 우리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 뭐 토의 토론도 하고 실천 계획 수립도 하고 막 이런 거를 좀 해야 하는데 이게 저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컴퓨팅 시스템이 맨 마지막 단원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피지컬 컴퓨팅은 왜 1단원 올리면서 애도 코딩 배우기 전에 피지컬 컴퓨팅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이 초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코딩해서 동작 제어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거를 하면 구상하게 만들면 돼.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교육과정 잘 보면 뭐가 나와 있는지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단원의 피지컬 컴퓨팅 어떻게 가르치라고, 어떻게 구성하라고. 모르시죠? 제가 왔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예,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 사이비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영역이 바뀌었고요. 이 내용 체계 구성에 떠나서 이 영역의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뭐 교육과정 재구성해서 수업할 수 있지만은 신규 선생님들은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1, 2년 가르쳐 봐야 이거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육과정 재구성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의 구성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문해력을 기반으로 우리 3영역하고 4영역에 나오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에 다루는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순서대로 잘 가르치면 나는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프로그래밍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코딩만 막 그냥 앞에 거 다 떼고 포 떼고 다 떼갖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컴퓨팅 시스템 이론도 모르고 데이터 분석도 못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알고리즘도 찾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빼고 그냥 프로그램 코딩만 잘하면은 이 정보 교육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 내포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와 정보는 데이터로 자, 영역을 변경시킨 이유는 우리가 뒤에 보면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해서 다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데이터를 조금 더 내용 강화를 시켜서 진로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인 요 교과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부 데이터라는 이 영역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자료와 정보를 분리해서 막 가르치고 이제는 안 했답니다. 그냥 데이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단원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왜 배웠냐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의 재료로 쓰이잖아요. 근데 학습의 재료로 쓰이는데 내가 인공지능한테 이걸 가르쳐 갖고 예측 분류 군집을 해. 근데 이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인지 가치 없는 데이터인지 뭣도 모르고 막 가르치면은 뭐 얘가 예측해 주고 분류해 주고 그래 해 줍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가치 있는 데이터를 찾아 갖고 의미 있는 데이터네. 인공지능한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걔가 자동화 해 주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꼭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시켜서 뭐 의사결정을 빨리 내리게 해서 뭐 우리의 문제 해결을 빨리 해 주고 정확하게 해 주는 그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고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구성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인제 앞으로 교과서가 인제 쭉 나오고 선택을 하셔야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영역이 하나 추가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인공지능 소양 역량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에서 첫 인공지능을 다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교양 과목으로 뭐 이론으로 뭐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오겠지만 진짜 인제 우리가 처음 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부터 다루려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코드 아니면 이런 멋진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좀 선택하시는 게 수업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단원부터 2, 3 단원, 그 3 단원에서 4 단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또 찾으시면 선생님 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왜냐하면은 교사학습 및 평가 방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일게요? 지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그 학습의 결과가 여러 분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구성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보 교과만 배워서 정보 교과의 문제만 해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르치지 말고 정보 교과를 배웠으면 정보 교과가 필요한 모든 교과목에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이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정답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지필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그 성장을 기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러면 그 선생님 또 찾아온다니까요. "KKK 선생님 나 서울대 붙었어." 기분 좋죠? 예. 꼭 서울대 가라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라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보시면 그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보시면 우리 아까 뭐 여러 가지 욕 있었잖아요. 데이터 기초나 아니면 정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용들 안에 보시면 전부 그 영역에 하나씩 뭐가 있냐면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올라가야 애들이 이거 해 봤어." 그러면서 감 잡고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편안하게 프로젝트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선택하실 때도 개별 프로젝트에서 어 모둠별 프로젝트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내용들로 차여 있는 걸로 한번 해 보시는 거. 구성되어 있는 걸로 찾아보는 걸로 그런 교재 교과서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교과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해 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교사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주되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 고등학교 영역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영어, 수학도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적용해라. 아, 거기에 내면화되어 있는 게 뭐 있냐? 딱 명시되어 있어요.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라. 아니면 자동 채점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오!
그러면 디지털 소양 역량을 키운 다음에 이 디지털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듣고 그것을 평가당하라는 거죠. 평가를 하라는 것도 맞고. 그럼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있어야 하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도 있어야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팬데믹이 또 일어나면 어떤 거를 하라는 거냐면 수업 결손을 최소화시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의 결손을 최소화시키고 과정 중심 평가로 지원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로 하려면 일일이 이 성장의 과정을 다 평가해서 그 자료를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피드백을 해줘야 얘가 성장을 해요. 그럼 평가하려면 옛날 것처럼 종이 쪼가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디지털로 돼 있어야 언제 어디서나 뭐를 할 수 있다. 개별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를 했냐면 이거를 위해서 예전부터 LMS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도학교나 여러 가지 유명한 선생님분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도입해서 정보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글 클래스룸 도입한 지 7년 됐고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교육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LMS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학생들한테 엄청 도움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출장 가거나 보강 처리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에 보면 수업 결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수업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도입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고 개념학습이나 여러 가지 개별학습 또는 모둠학습을 모두 디지털화되어서 이렇게 구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애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내서 따뜻한 컴퓨팅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넣어 놓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사례 발표도 하죠. 내가 솔직히 애들한테 고마워요.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언제 어디나 보고 이것도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1년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디지털은 복제가 쉽잖아요. 그 복제해서 그다음은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 그 혹시나 진짜 내가 1년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학습지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구글 클래스룸 어떻게 1년치 과정을 해놨는지 뭐 모범 답은 아니에요. 1년치 과정을 해놓는 것을 보고 싶으면 제가 테스트 계정 공유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공유하면 이래 아이디어 비밀번호 집어 들어가면 구글 클래스룸 김경규가 1학년, 2학년 어떻게 나누어서 38시간 수업하는지 돼 있습니다. 네. 그거 들어가서 복제하고 가져가십시오. 그 대신 KKK라고 하셔야 됩니다. 출처는. 아시겠죠? 아니 뭐 백인 우월지 그건 아니고 김경규라고 서울의 별이라고. 예. 그래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시마스를 통해서 제가 테스트 계정 그거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작년 거 보여줄게요. 작년 거 다 제가 오픈할게요. 오픈해서 재밌게 이렇게 코드 ORG하고 연동해서 뭐 LMS 시스템에서 뭐 그 코딩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뭐 거기서 뭐 서술형 평가도 치고 그 안에서 막 LMS 시스템에서 뭐 저것도 했어요. 뭐 실기 평가도 치고 막 이랬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은 그냥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잘했다. 팬데믹이 일어나서 저는 2015 개정교육과정 때 벌써 2022 개정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과 평가 방법을 하고 있었다. 와, 야, 박수. 네, 선생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고민됐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학년 수업도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요. 1단은 뭐 퀴즈, 뭐 총정리 이런 것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그리고 모둠별로도 활동해서 글 적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잘 적지 않나요? 뭐 남학생인데 뭐 잘 적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2022는 지금 현재는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이름은 바뀌면서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으로 바뀌었는데 제대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넘어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코딩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엔트리를 가르치는데, 아, 이게 초등학교 때 17시간을 제대로 배운 애들은 너무 잘해.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안 하고 온 거예요. 개인차가 너무 심했어.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요새 자주 쓰는 단어 있잖아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그렇죠? 디지털 리터러시. 이거를 좀 연계할 수 있는 게 보니까 AIDT예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지금 이제 내년에 나오잖아요. 영어하고 수학하고 정보하고. 그게 그 기반이 되는 게 AI 코스웨어예요. 인공지능 코스웨어. 그래서 올해부터 인공지능 코스웨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코스웨어, 앞으로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학습자 분석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진짜 내년에 이거 도입합니다. 도입하니까 선생님 한 번쯤은 저의 이야기를 좀 팁을 들어주시면 그때 김경규가 이랬지. 야 기가 막히다. 라고 얘기 나올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 또약 판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약장사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좀 AIDT를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LMS 시스템인 그 학습 관리 시스템인 구글 클래스룸과 뭐를 연동했냐면요. 그 AI 코스웨어 요즘에 잘 나가는 거 몇 개 공짜로 준 게 있어요. 그거하고 연동을 했어요. 뭐 용동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요 클릭해서 여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구글 계정 다 만들어 놓으면 구글 계정으로 쫙 애들한테 초대해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거 좋아졌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초등학교에서 17시간을 제대로 듣고 온 애들은 새 폴더 만들어라 그러면 새 폴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근데 안 듣고 온 애들은 새 폴더가 진짜 딱따구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에 대한 폴더 뭐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딱따구리 뭐 앵무새 막 이런 거. 죄송합니다. 아직 이것처럼. 이상합니까? 치과 가세요, 치과. 아니, 왜냐면 지루할까봐 일부러 좀 재밌게 하려고 했고요. 그냥 썰렁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예. 불만이면 물도 있습니다. 이제 또 넘어갈게요. 그럼 AI 코스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AI 코스웨어를 이제 적용을 했어요. 코딩 부분은, 프로그래밍 부분. 우리는 이제 우리 학교는 1시간씩 1학년 때 쫙 가르치고 34시간. 2학년 때 그 똑같은 정보책 가지고 2학년 때 1시간 쫙 깔려요. 그래서 68시간은 맞아요. 근데 1시간씩 가르치다 보니까 책 한 권 다 못 떼요. 그래서 1, 3단원 가르치고 2, 4, 3, 4단원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코딩을 2번을 해요. 2번을 하는데 1시간씩이니까 부족해갖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금 올리고 자존감을 좀 올리려고 코스웨어를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적용한 얘기를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동영상도 만들어 보고 뭐 했는데 애들 뭐 알고리즘 짜갖고 뭐 이렇게 자연어하고 뭐 이렇게 뭐 문서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러면 얘네들 제출하고 성적도 매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이래 개념 원리 보고서 작성 이건 잘 좋은데 이제 코딩은 좀 자동 채점 시스템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어 이제 코들하고 앨리스하고 코짐 중에 고민하다가 코들하고 앨리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선도학교는 코스웨어를 사게 돈을 주고요. 우리 학교 돈이 없다 하면 코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코드는 텍스트 기반이지만 약간 일부분의 그거 블록도 지원합니다. 예, 공짜고요. 선생님 인증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앨리스하고 코드를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는 AI 코스웨어, 즉 AI 디지털 교과서도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잘 보십시오. 저희들은 포항제철중학교 정보수업 코스웨어를 구축을 했습니다. 2학년에 프로그래밍 실습 기초 부문을 했고요. 문제 은행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이유는 첫 번째 학생 수준이 이렇게 개인차가 심하다 보니까 맞춤형 교육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1학년 1반부터 20반까지 있습니다. 전부 60개 학급입니다. 60개 학급. 1650명. 예, 미칩니다. 담임이 60명. 네. 네. 그러니까 이 개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고요. 그리고 실습 평가를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코스웨어를 좀 도입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무조건 AIDT 도입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 AIDT도 있고 AI 튜터가 있잖아요. AI 튜터가 다 해주지 않아요. 교사가 개념 원리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건 무조건 처음부터 그냥 야, 변수, 입출력, 산술연산 그냥 해! 라고 하면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냐면 개념 학습이나 원리 같은 경우는 학생의 5개념이 가질 수 있고 이게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가 반드시 언급하고 가르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변수나 입출력 부분에 19문제가 있다면 가장 어려운 문제하고 가장 쉬운 문제 두 개만 딱 가르쳐 주고 나머지 딱 풀어라 그래요. 근데 딱 풀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잘 보십시오. 자, AI 코스웨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분석을 통해서 학생 성장 지원을 설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1시간 안에 30문제 푸는 애들도 있고 10문제만 푸는 애들도 있고 5문제 푸는 애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가르치고 넘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애만 달라붙어 갖고 계속 해요? 그죠? 고민되죠? 그럼 제일 중요한 방법은 여기 있는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있어요. 대시보드 어떠한 AI 코스웨어나 AI DT는 존재하는데 학습 현황이나 학습 추이나 참여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냐면 자, 잘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애들, 참여도가 높은 애들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 2시간 가까이 코딩했는데 얘야. 예, 성취도가 아주 좋네요. 참여도도 높고 성취도가 높아. 잘 봐요. 자, 2시간 했는데 40문제 넘게 풀었어. 여기 보시면 딱 나와요. 반평균 문제 속도가 18문제인데 얘는 42문제 풀었어. 와, 얘는 그냥 무시하고 가요. 왜? 얘는 엄청 잘하는 애니까. 근데 누구 애를 봐줘야 하냐면 요런 애들이 있어요. 어때요, 지금? 어때요? 요 얘하고 차이가. 선생님 잘 보십시오. 코딩 속도가 아니라 코딩 시간 1시간인데 얘는 몇 문제 안 풀었어. 그리고 똑같은 애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20문제 가까이 풀었습니다. 20문제 가까이. 근데 얘는 몇 문제 풀었냐면 자 여기 보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5문제밖에 안 풀었어.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애예요? 느린 학습자. 느린 학습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느린 학습자는 참여도는 아주 좋아. 근데 성취도가 떨어져. 그럼 요런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전체 공지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교사가 하냐면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함께 해보고 부족한 지점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쫙 풀어라 그러면 안 되고 교사가 한번 쫙 한번 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이 겪는 답답함을 해소해 줘야 돼요. 그거 한 방에 그거 막힌 구멍을 뚫어주면 얘는 그냥 쭉 갑니다. 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도전할 만한 작은 문제를 다시 추천하는 거야.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하면 야, 이 성취감 올라가. 그럼 풀어요. 풀면 바로 즉각 피드백 해주고 야, 니 그렇게 하는 거야. 오, 잘했어.
야, 니 이렇게 하는 거 맞지?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작은 문제,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숫자만 바뀐 문제, 그거를 줘서 동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다음 시간에 문제 집에 가서 풀어옵니다. 풀어와갖고 평균 수준으로 맞춰버립니다. 근데 진짜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얘네들의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저는 프로젝트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무임승차가 발생될까요? 안 합니다. 개인 격차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 좋았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 엑셀 파일로 받아서 이 성취율이 아닌 학습 진행률 가장 높은 애들한테 점수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평가시킵니다. 그냥 과제 평가하는 거고 또 어느 정도 학습률이 90% 이상이 다 넘어가면 실기 평가를 이걸로 치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좋다라는 것은 자동 채점 시스템은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나이스화 시키기 쉽다. 나이스. 맞잖아요. 우리가 평가의 주목적은 그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피드백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또 의무가 있잖아요. 평가해갖고 내용 세부 특기사항도 적고 뭐 또 나이스화 시켜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좋다는 거. 이제까지 뭐 아직까지 뭐 이 종이 쪼가리 들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입하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방과후하고 동아리 애들한테 코들이라는 요 코스웨어를 좀 했는데 요거는 선생님 정보교사라는 선생님을 증명하면요 한 학기에 500명씩 수강할 수 있는 그 공짜 번개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텍스트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냥 방과후 학교 또는 동아리 학생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블록 기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장점이냐면 우리 교육과정에 보면 중학교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무조건 블록 기반으로 해라 라는 게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심화적으로 접근하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려면 얘네들이 뭘 요구를 하냐면 특히 남학생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요구합니다. 그 대신 반드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아우라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초등학교의 내용 체계를 보시면 알고리즘 영역 부분에 선택 반복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 다 배워요. 그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순차 선택 반복 요걸 배운다고요. 그리고 뭘 배우냐면 변수하고 뭐 배울까요? 입출력 배웁니다. 그런데 중학교 딱 넘어오면 뭐 배울까요? 데이터 영역을 배우니까 바로 프로그래밍에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리스트 먼저 배웁니다.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아이들한테 그만큼 그 고등학교에 있던 내용들 함수와 디버깅도 내려오니까 조금 더 수준 높고 조금 더 심화적인 컴퓨팅 사고력을 좀 일깨워줄 수 있도록 풍부한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블록 기반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뭐 늘리면 늘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등학교 수준은 아닌 거 그러니까 범위에서 안 벗어나는 거까지만 하고요. 함수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 하는데 얘네들도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또 이게 성취율이 틀려. 이거 보시면 참여도 좀 틀리고 여기 하면 또 개인차가 너무 심해. 또 가르치고 막 개념 원리하고 답답한 거 겪은 거 뚫어주고 막 이래도 막 차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유사한 문제를 계속 추천해줘요. 근데 유사한 문제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요 코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코들이. 그러니까 한 영역을 다 풀면요. 비슷한 문제를 숫자 바꿔서 계속 문제를 추천해줘요. 그럼 계속 풀게 해요. 그거 저지 프로그램이라서 계속 얘가 평가를 해줘요. 네, 그래서 요거 잘 해주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내 코스웨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생님 코스웨어 AIDT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리는 수업하실 때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만 계속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애들 풀다가 못 푸는 문제 넘어가라 겁니다. 나중에 내가 가르쳐 주면 되니까. 일단 아는 문제 다 풀어라 겁니다. 왜? 자기가 강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난 다음에 강점을 살리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돼요. 2022 개정교육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장 많이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도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할 때는 문제가 풍부한 디지털 교과서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아무 대답도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원했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들은 요런 거는 내가 써봤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선생님 시마스 뭐 에듀 거기 뭐 공유를 할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나중에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도 없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속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나중에 서로 좀 정보를 공유해서 조금 더 정보 교과 교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네. 어, 지금 이 대시보드는 코들입니다. 코들. 코들이고요. 요 대시보드, 지금 요거 보신 대시보드는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플랫폼이고요. 요거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대시보드는 코들의 대시보드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대시보드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린 학습자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재밌는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오늘의 핵심 맞습니다. 자, 오늘 핵심 말씀해 주신 선생님, 윤숙 선생님 축하합니다. 윤숙 선생님,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하고 하면 힘들겠죠? 아니면, 어, 그냥 넘어갈게요. 뭐, 소개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부끄럽겠지만은,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게 대시보드를 잘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현황이나 진도율, 참여율 이런 거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주안점은 느린 학습자를 요리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요리하는지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풀지 말고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아닌 강점을 살리는 그런 수업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앨리스를 활용하셔서 수업 설계하실 때 중점을 두신 것은 뭐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원리, 그거 원리를 중심으로 했어요. 원리 중심.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문법 중심이 아니라 원리 중심으로 하려고 문제 은행 방식으로 막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에 보면 답안을 공개하는 게 있고 공개 안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답안을 공개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코딩을 따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답안을 열어놓으면 다 답안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쭉 가다 보면 답안이 닫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답안을 보고 하지만 그 원리를 깨우치면서 계속 수많은 문제를 풀다가 뭐가 되냐면 자기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그 대신 느린 학습자를 계속 독려하기 위해서 계속 대시보드로 뭐를 해야 되나? 예? 뭐를 해야 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면 알 겁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쭉 뒤로 넘어가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앞전에 요거 한번 보여주면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돼 있으면 자동 채점하기가 좀 편해요. 시스템이 좀 간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블럭 기반으로 채점을 하면 얘네들이 오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요런 숫자들 들어가는 거 있죠. 요런 숫자들의 공백이나 특수문자나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뭐 미세한 이상한 문자가 들어가면 계속 문자 틀렸다 그래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변수명이 정확하게 첫 번째라고 붙여서 만들면 좋은데 첫 하고 띄우고 번째라고 또 변수 만들면 또 틀리다고 나와요. 근데 알고리즘적으로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채점 시스템이 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코딩의 원리, 문법이 중요하지 않고 그 원리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확하게 안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나요? 라고 하면 저는 수동으로 채점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채점이 똑똑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재밌었다. 지금도 그래서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애들 즐겁게 해요. 게임하는 것처럼. 예, 비슷한 문제 반복 지원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있잖아요. 변수 문제 11문제 싹 다 만들어가 찾아갖고 다 넣습니다. 그러면 변수에 관련된 개념의 문제 교과서 보면 솔직히 2015 개정교육과정 보면은 변수에 관한 거 문제 하라 그러면 따라해보기 문제 하나랑 그냥 해보기 문제 많으면 함께 보기 세 문제예요, 세 문제. 근데 만약에 11문제를 푼다고 하면 세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더 성취율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11문제 푼 사람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더 많이 푼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성취도 높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개념 가지고 계속 쌓아서 능력, 컴퓨팅 사고력이 올라간다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이 다 완료가 되면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뭐를 하냐면 프로젝트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 1단위로 1학년 쭉 34시간 가르치고 2단위 한꺼번에 안 가르쳐요. 2학년 때 1단위 쭉 가르치다 보니까 지필평가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5월 수행평가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5월 수행평가 할 때 반드시 프로젝트 하나씩 넣습니다. 예, 그래서 2학년 때는 피지컬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고요. 1학년 때는 단순한 그냥 소프트웨어 기반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것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 연계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잘 보십시오.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을 보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의 교과목을 보면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 과학, 정보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을 보면 거기에 각각의 영역에 보면 프로젝트 다 프로젝트 되어 있어요. 맞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생활은 인문계 학생에 좀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인문계 학생에도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형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인기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는 융합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정보 1학기 때 딱 배우고 고등학교 2학기 때 인공지능 기초 딱 배우면 2학년 때부터 프로젝트 쫙 하면 따봉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겠습니까? 따봉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문계 학생들한테 좀 적용 가능한 거는 소프트웨어 생활이 좋지 않을까. 제가 내용 한번 교육과정 보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중학교에도 프로젝트 기반으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번 교육과정에도 프로젝트를 중요시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를 항상 하는데요. 너무 융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보교과 안에서 최대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다 보면 실생활과 연계면 다 융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렵게 접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구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산출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그래도 점수 다 주고 전부 다 격려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자면 발견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산출물 프로토타입 산출물 뽑아내고 공유하고 공유해서 발전시키고 다시 발견하고 이런 사이클로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그 결과물을 정보실에다가 다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가장 제가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문제 기반 학습도 있고 디자인 기반 학습도 있고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괜찮다고 싶었던 게 디자인 싱킹. 뭐 지금 정보 선생님이라면 디자인 싱킹 모르신 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하기가 좋더라고요. 예, 예, 디자인 싱킹 합니다. 왜 디자인 싱킹을 하냐면, 말 그대로 아이디어 도출하기가 좋습니다. 예, 아이디어 도출하기가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암중학교에 권수찬 선생님이 있는데, 뭐 같이 좀 편한데, 이 선생님이 한번 발표하는 거 보고, 저도 우리 한번 도입해 보겠다 했는데, 오, 좋았어요. 왜? 이제까지는 그냥 단순한 프로젝터를 했는데, 아이디어 도출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제를 좀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디자인 싱킹 과정은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도출하고 모형 제작한 다음에 프로토타입 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조금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뭐 이런 활동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별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 기초 완료했죠. 그러면 아까 AI 코스웨어로 그 원리를 숙달시켰어요. 이제 프로그래밍 잘 돼. 그러면 이제는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10분 쉬고 또 피지컬 컴퓨팅 먼저 배우고 프로그래밍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지금 2015 개정교육 과정은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순서만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력에 2015 때는 피지컬 컴퓨팅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유기적인 원리를 뭐 이용해서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 막 구상하고 만드는 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와, 이게 하드웨어 갑자기 배우니까 애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다 끝난 다음에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저도 학교 주변만 생각해요. 뭐 대한민국 글로벌 일하면 애들 미쳐요. 그러면 아이디어 도출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게 공감을 될 수 있게 하려면 막 계속 대화하라 그래요. 대화하고 그 대화한 내용을 다 적으라 그래요. 저는. 예, 다 적다 보면 거기에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 힘들죠. 근데 그거를 막 전부 쪼개갖고 프로젝트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별로 전부 다 점수화 시켰거든요. 그거를 잘게 쪼개갖고 점수도 다 하니까 얘네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감하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도출한 다음에 현재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지 기반한 아이디어인지 이런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예, 선정할 수 있도록 이런 패들렛이나 다양한 디지털 어, 도구를 이용해서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직접 산출물을 뽑아내고 완성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제철중학교 2학년 만든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있잖아요. 프로젝트하고 그 산출물을 나와서 발표를 안 시킵니다. 저는 그냥 동영상으로 너희들 이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냐고 내 이거 만들었으면 내 이거 투자금 받아야 되잖아. 뭐 이거 홍보하는 영상으로 만들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제품, 자기가 만든 산출물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때까지 겪었던 모든 내용들 다 여기에다가 다 핵심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영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 동영상 만들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무조건 올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누구 재산이 됩니까?
KKK 재산 되는 거죠. 우수 사례가 되니까. 장관상 다 휩써볼까요? 아, 그건 아니고. 예,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폐암, 호흡기 질환, 대기오염의 피해, 이 모든 것을 예방해줄 파인더스트. 파인더스트의 첫 번째 구성품, 털모자. 뽀송뽀송한 방울 속에는 LED가 내장되어 있고 모자 속에는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 파인더스트의 두 번째 구성품, 리모컨. 78.8g의 가벼운 무게감, 한 손에 들어오는 꽉 차는 그립감, 미세먼지 센서와 OLED를 내장하여 미세먼지 농도 측정 값을 스크린 통해 보여준다. 파인더스트의 작동 방법을 알아보자. 리모컨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미세먼지 값을 측정하고 모자와 무선 통신하여 그 값을 전송한다. 모자는 미세먼지 측정 값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빨간색으로 LED가 빛나고 경보음이 울린다.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일 때는 무색, 무음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때는 파란색 LED가 빛나고 무음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그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 예방책 파인더스트. 잘 만들었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라고 안내를 했어요. 왜 안내를 합니까? 중학생들은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막 목차를 다 알려줘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고등학생 수준 되면 처음부터 지가 뭐 연구하고 막 챗GPT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하고 하잖아요. 근데 중학생은 해보셨잖아요. 생각 외로 수동적입니다. 제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 그 내용이 다 공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PPT 양식도 아예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내용 채우라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쭉 가는 거야. 그럼 이거 2022 개정교육과정에 써도 돼. 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거기 제시돼 있으니까. 와, 그러면 주제만 바꾸면 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도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죠? 예, 2023년도 거 정보 들어갔습니다. 그죠? 수업까지 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 수업까지 올린 방법, 수행평가 기준까지 싹 다 공지를 해놨어요. 그거 조별로 조편성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막 엑셀 구글 시트 가지고 막 입력하기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SWAI 프로젝트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딱 4인 1조로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출 양식 딱 만들어놨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와서 프로그램 짜라고 안내해놨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PPT 양식도 만들었어요. 근데 PPT 양식 이거 싫다면 뭐 여러 거 있잖아요. 미리 캔버스나 여러 가지 뭐 캔바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한 달 반 과정,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예, 이렇게 되면 이런 목차 딱 뭐 어떻게 하라고 내용. 그런데 반드시 여기 첫 번째는 동영상 첨부. 그죠? 맞죠? 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프로젝트가 가능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PPT 처음부터 네가 다 만들어 와. 선생님, 너무 하십니다. 나 안 할 거예요. 빵점 맞을 거예요. 배째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고등학교 8년 있다가 중학교, 중학교 제가 10년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8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 내려와서 이거 하니까 나쁜 사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코딩도 너무 안내를 잘해요. 이렇게 해갖고 야, 여기 들어가면 각종 센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요거 보고 해.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하지만은 너희들 수업 시간에 했던 코딩 있잖아. 보고 싶으면 요거 봐. 그러면 요거 딱 보여주잖아요. 예. 그럼 완성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뭐 꺼져 있는데 하여튼 완성돼 있는 거 보여줘요. 제가 보여주고요. 아니면 수업 댓글로 내가 이렇게 달아놔요. 보십시오.
우리 수업 시간에 도난 방지 시스템 만들어 본 거 있잖아. 요거 빛센서 활용한 거 한번 보려면 여기 들어가 봐. 라고. 이게 중요한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컴퓨팅 시스템이 1단원으로 가면서 미리 얘기 말씀드리면 1단원으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래밍을 피지컬 컴퓨팅에 집어넣어서 입력과 출력에 대한 관계와 뭐 유연성, 작동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나는 먼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업로드해서 아 이게 빗센서구나 막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수업을 합니다. 예, 예. 뭐 코드야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시하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배워갖고 뭘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최대한 수동적인 우리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모두 다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미치겠네. 오늘 다 준다 그랬는데 괜히 준다 그랬네. 나의 자산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야.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고수톱 이야기도 나오고 미치겠네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동영상 반드시 만들게 하고요. 이 동영상 그 초상권 때문에 재밌는 얘기 있는데 막 쇼핑몰 것처럼 막 자기 연극하는 것도 있고요. 아, 이거 뭐 너무 재밌게 했어요. 근데 이게 가끔씩 있는데 제자들 찾아오면 자기는 여학생인데 원래는 뭐 스튜디오스 되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 와서는 컴퓨터공학과 가서 컴퓨터 교사 또는 그 컴퓨터 개발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자 된다고 와가 막 그거 막 가고 갔다고 그거 막 막 너무 기분 좋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그 영상을 만든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너 예전에 이거 했어. 아 선생님 이것 때문에 내가 민사고에 갔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가고 갔어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게 항상 이런 걸 좀 남겨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영상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디자인 싱킹으로 한 이유는 아이디어 도출이 제일 힘듭니다. 중학교는. 아이디어 도출하기 가장 쉽습니다. 예.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좋고요.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계속 관심 있게 뒤로 봐야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팁을 드리면 모둠의 효과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명에서 3명이 가장 좋습니다. 4명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너무 많아갖고 4명까지는 허용했는데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4명이 해줬고 운동부가 없는 애들은 거의 3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항상 교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딴짓 할 것 같다면, 야, 니 뭐 하는데? 야, 이런 게 있지 않냐고. 야, 내가 이런 했는데, 야, 이거 좋지 않냐고. 가끔씩 이야기하고 관심 기울여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도 생각이 바뀌면 다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줘요. 부저 있잖아요, 부저. 부저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악기로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경보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의 센서나 액추에디터의 기능은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액추에디터나 센서의 기능을 어떠한 가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산출물이 뽑아진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야 돼요. 맞잖아요? 맞잖아. 그죠? 예. 누구에게는 소리 내는 거, 경보음 발생하는 경보기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알람기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악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활동을 잘게 쪼개어서 예시를 계속 제시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시를 제시하는 거는 어떻게? 내가 다 만들어? 아닙니다. 챗GPT가 알아서 합니다. 챗GPT 못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1년만 딱 시도하면 선생님 보세요. 500명 기준으로 돼 있다. 우리 학교는 8학급이다. 1학년 8학급이면
프로젝트 한 번 딱 하면은 38, 24, 240개가 아니라 240명 중에 4분의 1로 나누거나 3분의 1로 나누면 한 70개에서 80개 만들어지잖아요. 70개가 예시 자료가 되는 거다. 1년만 딱 고생하십시오. 1년만. 예. 1년만 고생하시면 된다. 그리고 교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마이크로비트가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을 대비해서 내용 구성이 이렇게 바뀌고 교사학습 방법도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도 제시한 이야기 그리고 유의사항 같은 거 계속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22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바뀔 때 대폭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 조금 준비를 좀 해보시는 거 그리고 조금 디지털 도구를 활용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조편성 할 때 모임 승차 뭐 이렇게 했는데요. 조편성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조편성? 저는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 그 클래스룸 스크린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거. 그죠? 네, 예. 이거 무작위로 뽑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있어요. 랜덤인데 이게 김경규하고 홍길동하고 안 친하니까 김경규하고 홍길동은 같은 조가 안 되게 할 수가 있어요. 요 프로그램은. 요거는 뭐 나중에 연수 더 필요하시면 이런 거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그냥 맞는 김에 풀어 드릴게요. 어, 자, 클래스룸 스크린입니다. 저 이거 엄청 많이 써요. 이거 뭐가 좋으냐면 그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끌어다 넣어 놓으면 광고 안 떠요. 그, 그 유튜브 영상 프리미엄 계정 같은 거 막 보여주다 보면 이상한 광고 나오거나 난 보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광고 나오면은 자꾸 뭐 변엑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쓰는데 아이들이 요즘 이상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곳에서 창의적인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 희망을 걸고 하시면 된다. 열정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 예, 요거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한국어로 돼 있어요. 이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뭐 이런 거. 그죠? 이거 좋죠? 여론조사 같은 거는 바로 문제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문제 요래 만들면 이 한국어로도 돼요. 문제 만들면 바로 QR코드 만들어져요. 애들 QR코드 찍으면 바로 설문조사 가능해요. 자, 그거 위주가 아니고 타이머도 있어요. 타이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소음 측정기인데 애들 시험 기간에는 이거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낮출게요. 띵동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 애들이 기계 말은 잘 듣는데 선생님 말은 더럽게 안 들어. 그래서 이거 켜놔요. 어느 정도 하면 뭐 울리게 시끄럽다고. 제가 예.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더보기 하면 이제 그룹 제작기 있어요. 그죠? 그룹 제작기 있으면 애들 이걸로 하면은 불만 안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오픈하면 제가 자, 나중에 컴퓨터 사용자니까 클래스룸 스크린 치면 다 나옵니다. 딱 하면 그룹으로 딱 만들어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알아서 계산하면 돼요. 11번하고 11번하고 1번하고는 같은 편이 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잠그는 게 있어. 5번하고는 절대 같은 조 되면 안 돼.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자, 몇 번 섞을까? 서플 몇 번 할까? 그러면 5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와! 이렇게 합니다.
예,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디지털 리터러시도 같이 하는 거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요, 이렇게, 어, 그런 거, 무지하게 뽑는 거. 그 옛날 사람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31일이네? 31번 하면 옛날 사람이니까 3 더하기 1은 몇 번이지? 4번 오늘 발표. 야, 진짜 19세기 인간입니다. 그죠? 이걸로 해야지, 이거. 배서연, 합격! 너는 오늘 발표다. 점수 줄게. 예, 알겠습니다. 59명인가? 됐나요? 네, 하여튼 뭐 이어서 쭉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 연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 분석을 했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 구성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면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역이 5개입니다. 자, 5개 영역 뭡니까? 자, 컴퓨팅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그리고 인공지능, 마지막으로 디지털 문화죠. 그러면 이 5개 영역 중에 이 5개 영역을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1 영역과 2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에만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영역과 2영역의 목표는 뭐냐면요. 딱 그 교육과정 분석하면 디지털 세상의 데이터와 정보를 다루는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컴퓨팅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다 이해하고 이것을 다루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컴퓨팅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면 조금 더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입력, 출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런 것도 다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까지 해서 데이터 문해력을 형성시키면 3단원에서 뭐가 좋아지냐? 데이터를 처리하는 리스트에 대한 이해도 좀 좋아지고요. 리스트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좀 키워줄 수 있고 컴퓨팅 사고력 관련된 문제를 심화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 요소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2단원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넘어간다. 이래 하지 마시고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왜 중요할까? 한 가지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햄스터 로봇을 가지고 그냥 라인 트레이싱 코딩을 했어요. 이게 나야. 그죠? 근데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햄스터 로봇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마주치면 이렇게 딱 실패하는 데들도 있고 제대로 이어 달리기가 될 수 있도록 완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서 끝났어. 근데 저는 데이터를 배웠잖아요. 데이터 분석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규칙을 찾아내는 거 한번 연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닥 센서의 경계값을 쭉 적고 모터의 파워에 따라 주행 시간을 다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규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계값을 그냥 야 10으로 해, 20으로 해야 하고 수업에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화 시키면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게 수업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맞지 않나요?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을 수가 있다니까요. 경계값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2단원하고 3단원하고 연계가 되는 거야. 그거 1, 2, 3단원이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왜? 로봇, 피지컬 컴퓨팅, 데이터 됐죠? 3단원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최적의 알고리즘 찾는 것까지 제가 질문한 거 드릴게요. 경기값하고 모터파워하고
그거 있잖아요. 수집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그 구글 클래스룸에 거기 보면 시트 그러니까 그 구글 시트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배포하면 내가 한 50칸 만들어줘요. 그럼 시행착오로 50번 하라 그래요. 50번을 막 하루 종일 해. 그냥 한 두세 번 뭐 하고 기본적인 경계값은 뭐 던져줘요. 그냥 해보는 거 그냥 해주고 너희들이 계속 한 바퀴 돌면서 이게 좌우로 비틀면서 이게 모터 파워하고 경계값에 따라 이게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틀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거 가지고 해요. 음. 일일이 적죠. 아, 근데 선생님 수동으로 일일이 이제 구글 시트에다가 적게 하는 거죠. 적게 해서 이렇게 쭉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보게 해놓고 규칙을 찾게 해요. 근데 규칙을 찾게 하는데 요것을 인공지능한테 엔트리에 인공지능 그 모델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분류하는데 딱 넣어버리면 의사결정 누가 내려줘요? 컴퓨터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연계가 돼요, 또. 근데 이거 그냥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하는 거 안 해도 돼요.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작은 데이터는. 그래서 그거 경계값으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찾아내도록, 그거를 했어요. 했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동 센싱 로깅 하는 방법을 이따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동으로 센싱 하는 거. 근데 마이크로비트밖에 안 되고요. 지금 햄스터 로봇 안 돼요. 그냥 이 자동차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셔야 하고, 마이크로비트로 자동 센싱 하는 거. 그거 이따가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40분 되기 전에 꼭 보여드릴게요. 음, 음. 예예예. 그러니까 경계값이라기보다는 제가 인제 아까 그거를 제시했는데 그 엠봇 가지고 했는데 그 바닥 센서 값이 있어요. 바닥 센서. 아시겠죠? 바닥 센서 적외선 센서 써요. 예. 예. 고거 하시면 됩니다. 1 시간짜리 1년 과정이 되죠. 아 예. 근데 그게 인제 뭐 그쵸. 근데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제 이게 인제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영역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의 영역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그냥 하나의 영역별로 끝나는 것도 있고 교과서를 선택할 때 전체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 연계성 있는 프로젝트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야 야, 이 정보는 이 영역 모두 배워야 하는 이유를 딱 걔들한테 애들한테 동기유발 시켜주는 겁니다. 예,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럽니다. 예,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예. 좋아요. 맞아요. 마이크로비트 블록 코딩으로 익힌 후 고동학에서 파이썬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교재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 뭐 있잖아요. 나는 파이썬으로 피지컬 컴퓨팅 한다라는 거 고등학교에 그 피지컬 컴퓨팅의 보조 교재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요거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제 친필 사인으로 오늘 열심히 하신 분에게. 예, 요거 있어요. 내가 카메라로 비추고 있어요. 예, 요거 마이크로비트 2로 나온 버전이 있습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비트 2. 예, 이전에는 전부 다 하나인데 요거 가지고 중고등학교 다 피지컬 컴퓨팅 단원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내 친필 KKK 사인 하나 해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주소만 나중에 가르쳐 드리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퀴즈 하나 낼 때 그거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컴퓨팅 시스템 영역 제1 영역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 이겁니다. 자, 요 보시면 자, 피지컬 컴퓨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와 융합하는 과정이고요. 흥미와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엔트리나 블록 기반의 프로그래밍을 어디까지 배우고 오냐면 변수까지 배우고 올 겁니다. 근데 단순 반복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교과서 나오는 거 보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배우고 오기 때문에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은 못 잡니다. 못 자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단원에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보면 요 말이 있어요.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원리를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구성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은 센서가 다 부착되어 있는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는 거고, 이 도구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래밍 가지고 테스트하는 경험을 주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요거 조금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는데요. 요거 다시 정리해서 의미 있게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이런 거예요. 회로 설계에 주객전도 되지 말고, 이거 아두이노 쓰지 마십시오. 이거 고등학교도 힘들합니다. 요즘에 일반계 고등학교. 그냥 ESP32 쓰긴 쓰는데 사물 인터넷 때문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는 내가 봤을 때 마이크로비트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파이썬 되니까요. 그래서 주격된 전도 안 되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마이크로비트가 좋거나 아니면은 햄스터 로봇이나 이런 완성되어 있는 뭐 할로 코드나 이런 걸 선택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왜냐면 회로 설계하다 보면 20원짜리 막 저항 날라다니고 막 그 30원짜리 막 LED 전구 날라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센서 오류가 없는 마이크로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ESP32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할 수 있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이야기하면서 교구는 중요하지 않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해보면 교구도 중요해요. 예, 근데 좀 완성되어 있는 거, 교육과정에 제시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센서 부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하실 때 이미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완성되어 있는 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 교구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 마이크로비트잖아요. 여기 보면 아이들하고 저는 처음에 있잖아요. 야, 오늘 만보기 만들어 볼래? 오늘 주사위 만들어 볼래? 라고 하면서 야, 이거 이 블럭 찾아가 이거 올리고 이 블럭 이거 붙이고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업로드 해가 실행시켜봐. 진짜 해요. 애들 막 해요. 하고 여기서 사용한 센서들 뭔지 찾아봐. 그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동작 제어 프로그래밍에 따라 동작되는 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도 굳이 코딩을 안 해도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렇게 나오니까 교구 선정하실 때 그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공지능하고 이게 피지컬 컴퓨팅하고 잘 연계되려면 프로그래밍하고 마이크로비트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뭘 했냐면요. 이거 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초콜릿 분류 초콜릿은 초콜릿 분류기 만든 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우리가 아두이노로 했는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뭘로 했냐면 엔트리로 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로 했는 거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하고 동영상 만든 친구가 서울대에 갔습니다. 올해 컴퓨터공학과 갔습니다. 중학교 때 내한테 수업 들은 애들입니다. 찾아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관심 있게 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을 인식하고 분류하여 색깔별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분류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구글 티처블 머신에 초콜릿이 없는 초기 상태 및 초콜릿의 색깔별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다음과 같이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색깔 데이터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아두이노에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달된 색깔에 맞게 LED 색이 바뀌고 아두이노에 연결된 서브 모터를 회전하도록 아두이노를 프로그래밍하여 초콜릿이 알맞은 바구니에 분류되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습된 AI가 판단한 색깔에 따라 서브 모터가 움직여 초콜릿 초록색은 왼쪽 바구니에, 파란색 초콜릿은 오른쪽 바구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요거를 요 블록 형태로 바꿔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애들 엄청 좋아해요. 와, 신기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분류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분류 시스템을 만들면 뭐가 좋아지냐 그러면 쿠팡에 로켓 배송 실행시켰다고. 분류하는 거 전부 인공지능이 한다고. 이렇게 하면 와, 실생활과 연관돼 있네요. 딱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의대 가려고 하다가 어디 갔는 컴퓨터공학과로 이 정보교육이 이 컴퓨터 교육이 힘을 발휘해서 컴퓨터공학과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교육의 저겁니다. 힘입니다. 네, 잘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예. 그래가 뭐 이렇게 했어요. 요 소스도 공유할게요. 요 소스도. 예, 요 소스도 공유할게요. 프로젝트 하는 거 이거 종이로 다 하는 거예요. 요 종이도 올려놓을게요. 뭐 오늘 다 공개할게요. 이 종이 서버부터 안 하면 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연결하면 끝납니다. 예. 초콜릿의 그래서 요렇게 하고 초콜릿 우리 마이크로비트도 하고 초콜릿 햄스터 로봇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런 부착되어 있는 센서들 부착되어 있는 이런 도구 자동차 좋아하는 남학생들한테도 이런 거 햄스터 로봇 가지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못하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스웨어에 그 연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래밍 기초로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피지컬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완성했다라는 거. 예. 풍부한 그 자기주도적으로 평가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학습 도달하고 이런 거 하려면 AI 코스웨어가 짱입니다. 왜? 집에 가서도 합니다. 코딩 학교에서 1시간씩 한다고 실력 늡니까?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줘야죠. 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교과서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데이터 영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찾고 그거에 대한 그 규칙의 새로운 지식, 그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라.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문해력을 조금 키워줘라는 중심으로 좀 이 영역이 핵심의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여기서는. 근데 경험이 중요한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규칙 찾고 이런 행동들은 뭘로 하냐면 엔트리의 데이터 분석을 해도 좋지만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 가지고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성취 기준 적용 시 주요 사항에 보면 독립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 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활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따라해보기 수업 형태로 먼저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능력 다룰 수 있는 이 툴 사용 능력이 올라가면 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를 분석하고 찾는 그런 활동, 해보기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교과서가.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경험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풍부하게 가치관이나 지혜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젝트 기반의 문제 해결 기반의 데이터 규칙을 찾아서 분석해서 발표하는 수업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따라해보고 해보고 함께 해보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교과 구성, 교재 구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해력을 키우려면 데이터의 문해력을 키우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되 경험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 데이터 분석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게 좀 2분밖에 안 남는데 DIKW라는 피라미드, 지식의 피라미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선생님? 이거 한번 보셨나요? 지식의 피라미드? 모르시죠? 예, 모를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데이터는 정제되지 않았지만은 의미를 부여해서 정보가 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지혜가 되고 이 지혜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지식이 되면 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지식이 되면 이 지식을 잘 활용하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너희들 문해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너희들은 이 단순한 데이터가 지혜가 될 수 있다. 뭐 통찰력을 익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솔직히 알아듣는 애들 있고 못 알아듣는 애도 있어요. 근데 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는 해요. 그냥 너희들 인공지능에 보면 대표적인 게 기계학습인데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지. 그럼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면 얘가 공부가 되고 그 모델이라는 지능이 가져지는데 그 모델 가지고 실생활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 오 맞네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잘 정제시켜서 가르치려면 너희들이 분석을 잘해야겠네. 뭐 이런 거. 뭐 가치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왜 좋으냐? 인공지능한테 집어넣으면 너희들보다 더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주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너희들은 어, 그, 그 데이터, 그 인공지능의 학습의 재료를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너희들 잘하면 멋진 인공지능 만들어서 너희들 인공지능하고 협업해서 빠른 의사결정 내려서 창의적 문제 해결 빨리 할 수 있어.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줘요, 저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그냥 계속 얘기해요. 네, 그래서 경험을 주라. 그래서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이 파이썬이나 막 고차원적인 툴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런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 뭐, 아니면 빅카인드, 아니면 엔트리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요런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걸로 다루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한번 해볼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어떤 연관성이 있어? 내가 얘기했지.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학습의 재료일 수 있으니까 야, 검색어의 트렌드도 비슷하지 않겠어? 막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예. 치킨과 맥주 해볼까? 뭐 이렇게. 치킨과 콜라 해볼까? 막 이래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래 얘기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분석하다 보면 너희도 있잖아. 뭐 이렇게 좌표값을 뭐 이렇게 3점도 형태로 막 넣어버리면 여기서 도서관이 어디에 지으면 좋은지 너희들 구상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도서관을 지으면 가장 활용도가 높을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사례들 실생활 사례들 많이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해보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영역하고 2영역을 가지고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업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다룰 때 공공 데이터하고 민간 데이터,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의미 찾고, 뭐 해석하고, 뭐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 분석하는 것도 202 개정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온도 15도, 습도는 얼마 이거 수동으로 다 수집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때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면 조금 더 재미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에 보면 데이터 로깅하는 게 있어요. 네, 데이터 로깅하는 요 기능이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이고 멋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고 모델을 만들어서 창의적 문제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연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비트에 보면 요 데이터 로깅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면 블록 기반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블록 기반으로 할 수 있어요. 소스는 나중에 공유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온도하고 그거 빛 밝기하고 소음 측정기를 이렇게 초 단위로 수집 가능하고요. 분 단위로 수집 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수집된 파일을 엑셀 파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각화도 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기능이 있어. 이 기능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수 있냐면, 그 스마트 화분 만들기 있잖아요. 스마트 화분 만들면 뭐 합니까? 그 경기값 구하거나 경기값 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10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직접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얘 마이크로비트에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동 센싱 로gin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해서 분석하고, 그걸 활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최적의 경계값을 찾아서 모델화 시킨 다음에 물 주고 햇빛 주고 이런 거 시스템 만들어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로깅하는 이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면 1단원의 피지컬 컴퓨팅하고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마이크로비트 좋네. 그죠? 이걸로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요렇게 수집이 돼요. 이렇게. 예. 요런 얘기는 나중에 뭐 이렇게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요걸로 할 수 있어요. 예. 요걸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급해서 빨리 끝내려고요. 너무 길게 하면 선생님 썩낼 것 같아요. 자, 요런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유엔의 SDGs 글로벌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뭐 그런 내용들, 내가 지금 얘기한 데이터 센싱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3판 내용이 있습니다. 책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따가 퀴즈 내면 맞추신 분에게 내 선물 주려고 요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을 잘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닌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활용하시라고요. 요거. 챗GPT나 생성형 AI 활용하시라고요. 코파일럿하고 제미나이하고 요거 챗GPT하고. 근데 이거 처음에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서 받을 때 학기 초에 받고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지수익 계정 활용하시면, 제미나이 활용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주면 요 이미지를 가지고 데이터 캡처했는 거 화면 캡처해가 여기 넣어주면 얘 분석 다 해줘요. 그럼 요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분석해서 규칙을 찾아내는 그런 해석을 잘못하면 챗GPT하고 협업해서 해석하는 것을 같이 해보면 재밌어해요. 애들은 막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좀 분석할 때 선생님이 모든 것을 분석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줄 수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거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잘해주죠.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계속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중간에 가고 있는데요. 아까 센싱을 할 때 마이크로비트에 부착되어 있는 센싱 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서 이렇게 뭐 규칙을 찾아서 뭐 최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칙 가지고 뭐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거 하시겠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마트폰에도 다양한 피지컬 도구로 쓸 수 있는 센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앱을 깔면 할 수 있다는 거.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시간 되시면 앱 깔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청 방침이 어떠냐면 1은 1 스마트 기기라고 태블릿 PC 일일이 다 나눠주거든요.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센싱 값을 직접 수집 가능해요. 이걸로. 그럼 내 폰으로도 직선 센싱 해갖고 직접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요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냥 굳이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마이크로비트로 안 해도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거. 요거 얘기하고, 얻어진 거 가지고 그러니까 1단원에서 피지컬 컴퓨팅의 동작 프로그램 짜든지 아니면 아까 그거 앱 가지고 활용하든지 해서 2단원에 가면 이 직접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뭐 처리하는 거, 그런 거 해보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었네요. 와, 진짜 힘들었다. 와, 진짜.
예. 진짜 힘들었다. 와. 그죠?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예. 아, 근데 더 얘기하고 싶은데 요 뒤에 거는 그냥 설명을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분석해서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수업을 대비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드렸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나머지는 발전시켜 하고요. 조금 더 길면은 실습 통해서 뭐 또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제가 너무 많은 걸 보여줌으로써 늦게 퇴근할 수 있다. 늦게 또 잘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하이테크라는 AI나 VR,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정보에 흥미를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퀴즈 활동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나요? 근데 퀴즈 활동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카호ot 프로그램 써보셨죠? 그럼 퀴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들거나 남이 만든 걸 가져와서 개조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성형 AI 기능이 있는 기반에 있는 에듀테크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봐요. 수많은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 중에 키지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지즈는 요번에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요거 구글 계정으로 뭐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EBS 영상 아니면은 일타 강사 영상 그거 링크 얘한테 집어넣으면 퀴즈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바로 카오처럼 할 수 있어요. 위키피디아 개념 원리 정리할 때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링크 붙여넣으면 지가 만들어줍니다. 오, 그랬으니까 이것만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밌는 정보 교육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코딩은 안 해도 돼. 애들 흥미 이렇게 해요. 요즘에는 익숙해져 갖고. 두 번째, 막 구글 클래스로 막 모든 활동하면 또 재밌게 해. 근데 꼭 잠자고 힘들어할 때 언제냐? 하드웨어가 뭐고 사이버 폭력이 뭐고 막 개념 막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죽을라 그래. 그때 가장 좋은 게 퀴즈입니다. 퀴즈. 예, 퀴즈죠. 잘 보시면 요 기능이 있는데요. 퀴즈라는 프로그램 여기 이제 이게 플랫폼인데 여기 딱 들어가시면 요거 크레이트 있잖아요. 크레이트. 그죠? 크레이트 있어요. 크레이트 딱 누르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우리 요거 인공지능 기능이 생겼어. 요거 딱 누르면요. 자, 여기 많이 보이죠? 여기 유튜브 영상, 위키백과 아니면 텍스트. 이거 아니다. 텍스트.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십시오. 자, 보시면 자, 우리 AI 코스웨어 만들 수 있어요. 잘 봐요. AI 코스웨어 만든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냥 뭐 이거는 잠깐 보여주는 거니까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죠? 있죠? 요거를 공유해서 복사해 옵니다. 그죠? 복사했어요. 그죠? 복사. 그럼 어디에다가 붙여 넣으면 돼요? 생성형 AI 기능이 있는 키지즈 플랫폼에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거 붙여 넣고 눌렀습니다. 여기다가 붙여 넣기 했어요. 자, 몇 학년 수준으로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보면 한 중학교 2학년. 그죠? 오토매틱. 오케이, 좋았어. 만들어. 자, 제네리티브 했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왜 AI 코스웨어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 위키백과에 보면 저작권에 대해서 내가 수업을 하고 요 내용을 가지고 퀴즈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 아니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교과서 PDF 파일을
집어넣으면 또 퀴즈 만들어줘. 와, 기가 막히네. 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영상을 분석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주거나 PDF 파일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서 만들어줍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만들어졌네요. 와, 만들어졌어. 와, 만들어졌어. 그러면 생성형 AI가 만든 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서 우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넣어서 문제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스웨어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피드백이 된다는 거. 피드백은 문제 정답에 설명을 달아야 된다는 거. 그럼 카오스는 우리가 설명이 안 달립니다. 우리가 달아야 돼.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하면 되냐면 여기 뭐 있습니까? answ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못해도 됩니다. 이거 다 보인다. 자, answer 딱 누르면 아, 영어로 나오네. 이게 원래 한국어로 바꿔달라면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오, 한국어로 바꿔줬네. 한국어로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나중에. 네, 한국어로 바꿔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한국어로 서명을 해줍니다. 뭐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서비스에서 시작하면 QR코드 딱 찍어요. QR코드 딱 찍으면 선생님 요 QR코드 딱 찍으면 뭐가 된다? 예. 각 퀴즈 참여하고 끝나면 엑셀 파일로 받아줘요. 끝나면 자, 끝나면 이렇게 레포트 형식으로 전부 다 엑셀 파일로 받아서 평가 처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끝까지 문제 만들 필요 없이 인공지능과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재밌는 퀴즈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선생님, 어, 이제 그 선생님 이제 컴퓨터 수업을 할 때 컴퓨터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 획일화되어 있는 이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면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이 바뀌는데 적용할 수 없는 교수 학습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도가 높은 정보 교육이 됐으면 이 정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혁신 이것도 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디어 같은 거는 인터넷에 많고요. 목적 사업도 많은데 우리 교과가 발전이 되려면 공간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공간이 바뀌면은 교사학습법도 바뀌고 또 이 변화를 기회로 삼는 그런 정보교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하기 전에요. 제가 책 한 권 보내드리기 위해서 퀴즈 마지막으로 내고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뒷부분에 제가 지쳐갖고 막 급하게 한다고 좀 했는데 앞부분에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내용이 필요하면 나중에 조금 더 친절하게 좀 시간을 내서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 이메일 주소. 야, 야, 힘들다, 네, 힘들다. 야, 야, 네, 그죠? 자, 와, 안정은 선생님. 정답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한 권 더 달라갈게요. 한 권 더. 한 권은 시마스에서 보내줄 겁니다. 제 이름을 가지고 만든 별명은 뭘까요? 제 이름을 가지고 만든 별명. KKK 아닙니다. 서울의 별! 아, 자. 서울의 별을, 이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주황 선생님, 책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마스에서 보내주셔야 돼요. 한 권은 내가 보낼게요. 예, 선생님 주소 남겨주시면 요거 스크립트 해갖고 로그만 남겨갖고 이렇게 분석해서 보내드릴게요. 예. 하여튼 설문조사 잘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선생님 도움 되셨습니까? 예. 하여튼 2022 개정교육과정 준비 잘 하시고요. 조금 더 멋지고 낭만적인
그런 정보 교육, 컴퓨터 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항제철중학교 김경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